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정신없죠? 그냥 빠르게 그냥 빠박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관님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그 왜 당일치기, 벼락치기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뭐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때가 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쫓기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한국사, 이 내신 만점 특강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그런 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쪽쪽쪽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눈 쫑 뜨시고요. 자, 노트 적으실 준비됐죠? 네, 항상 인간은 모든 육감을 다 동원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려를 배웁니다. 중세 고려. 그러니까 고대와는 다른 시대라는 이야기죠. 고대는 골품제를 통해서 어떤 폐쇄적인 신분 제도가 아주 강했던, 하지만 고려는 그 폐쇄성보다는 좀 덜한, 네, 오로지 이 경주 김씨들이 장악했던 그런 지배구조가 아닌 좀 다양한 성씨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이제 신분의 어떤 그 사다리도 좀 더 완화된,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려를 고대보다는 좀 더 진보한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고려 전기의 정치부터 한번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어떤 왕이 무엇을 했는지, 와우, 이게 시험 밭이야. 내신에서 이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태조 왕건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시고, 광종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시고, 성종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시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삼국시대 관식미르법의 궁예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후백제의 견원, 아까 이제 궁예는 후고구려였죠. 그리고 이제 신라, 요 세 나라가 바로 이제 후삼국시대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 상황을 우리는 후삼국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삼국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태조 왕건. 그렇죠, 왕건입니다. 왕건. 자, 이제 태조 왕건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 하나 좀 볼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조 왕건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요? 통일신라 말기 1세대 호족 말고 2세대 호족 등장하잖아. 그죠? 호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조 왕건이 호족들과 손을 잡고 고려를 세운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이 비록 고려를 건국하고 왕이 되어서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왕권이 강하진 않아요. 왜? 다른 호족들과 손을 잡고 고려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진 않아. 근데 지금 이제 통일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태조 왕건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든지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태조 왕건은요, 왕권이 어떻다? 네, 왕권이 강하지 않더라. 왕권이 좀 약하더라. 라고 하는 거.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호족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써야 돼요. 우선 호족들이 함께 세운 나라가 고려야. 그러니까 호족들한테 잘 해줘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조가 했던 거. 우선, 이 태조 왕건은요, 결혼을 많이 합니다. 무려 부인이 29명. 네. 예, 바로 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당신은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요.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당신과 사돈을 맺겠어.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통해서 이 호족들을 포섭하는, 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결혼 정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나는, 우리는 패밀리오라고 해서 성씨를 주는 거예요. 뭐 왕씨성을 주기도 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릴 사자에다가 성. 네, 하사한 거죠. 성을 준 것. 이걸 사성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해 패밀리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신들 아니야. 그럼 공신들이면 뭐 이렇게 뭐 결혼도 해주고 뭐 성씨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요거 챙겨줘야 되거든.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그 고려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 토지를 나누어 준다.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준다. 해서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분전을 또 주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결혼정책, 사성제도, 역분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호족들에게 좀 이렇게 당근을 준 거야. 근데 비록 이게 좀 호족 연합정권이긴 하지만 당근만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채찍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찍에는요, 우선, 너 그 지역에 내가 너한테 책임을 줄게. 너가 알아서 해, 그 지역.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너는 죽는 거야. 네가 책임지는 거야.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심관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심관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사심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죠. 이 경순왕을 그 경주 지역에 사심관으로 임명을 해요. 너 항복했잖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너 그 지역을 내가 너 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너 사심관 해. 라고 준 거야. 다만 너 그 지역에서 뭐 반란 벌어지면 넌 죽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심관제도.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냥 그 잘 나가는 호족들의 자제, 아들들을 인질로 데려오는 제도도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인제도. 기인제도. 예, 그러니까 사심관이라든지 기인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채찍 견제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족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족에 대한 정책들이다. 그 다음에 민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생. 여러분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적지도 않을게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왕조가 들어섰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왜?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는 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줘야 제일 적지 않을게.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고국천왕. 어느 나라 왕이지? 에헤이, 또 까먹었네. 고구려. 고구려의 그 고국천왕,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꿨다. 뭐 요거 말고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록상 최초의 빈민구율제도 뭐가 있습니까? 진대법. 그죠? 이 진대법의 어떤 역사를 잇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흑창이라 그래. 흑창. 네, 흑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명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빈민구율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처음 나라를 여는 왕으로서 이런 민생 또 민심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려가 왜 고려야? 이름이 왜 고려야? 원래 고려는 어떤 나라에서 따온 걸까요? 고구려입니다. 네, 고구려를 옛날에 구려 또는 고려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걸 따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고구려 계승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북진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고구려 영토가 위쪽에 있는데,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지역들을 회복하겠다. 뭐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북진을 위한 전초 기지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나요? 그렇죠. 바로 평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경을 굉장히, 이 서경은 이제 평양인데요. 이 당시에 서경을 불렀는데,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합물이라고 할까? 유언을 또 남깁니다. 네, 그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이제 바로 훈요 10조.
훈요 10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바빠요. 지금 태조 왕건이 지금, 예.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호족들에 대한 채찍도, 호족들에 대한 당근도, 민심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진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또 후손들한테 남겨주고 훈요 10조까지. 아, 참, 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건 간에 고려라는 나라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왕권이 너무 약해. 이게 왕권이 약하면 이게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 부인이 29명이야. 그러면 그 29명 그 밑에서 나온 자식들은 좀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왕건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라는 예측. 이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눈에 보여. 그러니까 사실은 태조 왕건도 알아.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아. 그래서 이렇게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훈요 10조를 남겨가지고 정리를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태조 왕건이 딱 죽은 이후에요. 태조 왕건이 걱정했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져요. 서로 죽이는 과정 속에서 왕권은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이거를 정리했던 인물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누구다? 네, 그 인물이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광종. 자, 여러분들 광종. 이 광종은요. 고려시대 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바로 이 광종입니다. 고려 전기에 광종이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광종과 공민왕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먼저 이 광종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왕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광종의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 이 호족들, 이 태조 왕건이 지금 호족 연합에 의해서 고려를 세웠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호족들이 군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도움을 줬으니까. 그 군사력이 바로 이 호족들의 힘이란 말이야. 근데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자, 노비들을 안검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예, 조사하고 검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돌리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비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호족들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노비들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어. 이건 잘못된 거야. 다시 양인으로 돌려놔.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호족들과 그 노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이 노비들이 양이 되면서 원래 노비는 주인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딱 규정을 지으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돼서 이제 독립적 개체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호족들의 군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노비 안건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비 안건법. 이걸 통해서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결정타를 쫙 때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제 시행이에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과거제 시행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당시 그 귀화한 중국인이죠. 바로 이 쌍기의 어떤 건의를 수용하면서 과거제가 시행된 건데, 여러분들 과거제가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이 광종 때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무려 조선 1894년 갑오개혁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졌던 관리의 등용 방식이에요. 와, 이 엄청난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려시대 시행되어서
조선시대 1894년 1차 갑오개혁까지 존재했던 1차 갑오개혁 때 이제 과거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존재했던 그 시험제도가 바로 과거제. 이게 이제 이 광종때 시행된 거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광종이 1000년의 역사에 획을 그었던 그 인물이 바로 광종이다 이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비안건법 과거제는 이거는 이게 안 나와. 이게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제가 진짜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해줄게. 직접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거기까지. 네. 어쨌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광종의 노비안건법 과거제는 꼭 기억하시라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좀 더 심화해. 과거제는 뭐냐면 왜 이게 왕권 강화냐면 아니 호족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거기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왜 내가 개국공신이거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도 시험 보라는 얘기예요. 시험 봐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왕권 강하죠. 그죠? 광종이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 좀만 더 보면 여러분 노비안건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노비안건법은 아까 제가 호족들의 그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자, 왕권 강화뿐만 아니라 바로 자, 이 노비들이 양이 됐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노비가 아니에요. 노비는 그냥 그 주인의 재산이거든. 이 노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인의 소속돼 있는 물건이야, 물건. 노비들은 그런 존재야. 근데 이들이 양이 되면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노비들이 줄어들고 이들이 양이 됐어. 그럼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면 국가 재정은 올라갈까요? 나빠질까요? 국가 재정은 좋아지는 거죠. 국가 재정 확보. 왜 안 적어 너희들? 왜 이렇게 멍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노비안건법의 효과, 왕권 강화, 재정 확보 두 가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적으셔야죠. 예. 왕권 강화, 재정 확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 적으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말이야 열받죠. 뭐야? 나 개혁공신인데 왜 날 이런 식으로 굴레를 씌우는 거야? 뭐야? 라고 하면 반발한다고요. 반발하면 이건 기회다. 이건 바로 영몬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딱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종 때 있었던 숙청. 진짜 많이 죽여요. 진짜 많이 죽여요. 예. 명분 잡았다 이거죠. 이건 영모다 라고 하면서 그냥 숙청 작업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칭제건원. 그 이후에는 바로 칭제건원. 내가 곧 황제니라. 그리고 연호를 딱 쓰면서 아주 왕권의 어떤 그 절대성을 보여주고 신하들은요, 예, 공복제정, 예, 유니폼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개성 있고 그렇게 그 개공신했던 사람한테 유니폼 입히는 거예요. 색깔별로. 예, 서열을 딱 정해주는 것이죠. 이러면서 왕권을 왕의 어떤 그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광종 때 보여주고 있더라. 와우! 예,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니까 이 광종은 꼭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태조 때 왕권이 좀 약했는데요. 이걸 정리했던 인물이 바로 광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부터는요, 좀 안정화. 예, 안정화. 정리된 거야. 예, 그 피를 손에 봤거든, 광종이.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야. 이러면서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그러니까 뭐 성종은 대부분 여러분들 이건 고려도 성종이 있고요. 조선 성종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루다라는 얘기거든. 뭔가 어떤 시스템. 고려의 시스템을 이루었던 왕. 조선의 시스템을 이루었던 왕. 성종이 붙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왜 경국대전, 조선왕실 그 500년의 그 법적 질서를 출발시켰던 왕이 성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종 붙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성종도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에 성종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성종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성종의 브레인, 이 두뇌, 브레인 역할, 참모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승로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성종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인물이 바로 최승로예요. 최승로.
네, 경주 최씨입니다. 이 최승로가 이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려요. 이 시무 28조를 성종이 수용을 합니다. 오케이. 성종이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시무 28조 수용.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이 최승로는 지금 경주 최씨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주 최씨 하면 어떤 집안이냐면 신라시대 때, 여러분 신라시대 왜 그 폐쇄적인 어떤 그 지배층의 신분제도, 골품제도 있잖아요. 골품제도에서 고래는 당하지 않고, 고래는 이제 진골들이 들어가는 진골 집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품, 그러니까 진골보다 그 아래쪽이란 얘기죠. 이 경주 최씨 시조가 누구냐면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이 통일신라 말기에 건의를 해요. 지배층들에게, 진골 귀족들에게 건의를 했겠죠. 왕에게 건의를 했겠죠.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 이러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육두품이니까. 신라 말기 육두품들은요, 중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손잡은 사람들이 호족이었고, 그 호족과 육두품의 합작품인 나라가 고려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경주 최씨 출신이었던 이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라 이거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이게 바로 고대와 중세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고대에는 경주 최씨, 최치원의 그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중세로 와서는 바로 경주 최씨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 아하! 중세 고려는 바로 이렇게 호족과 육두품 출신이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 맞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받아들이는데, 이 최승로는 여러분들 유학자예요, 유학자. 그래서 굉장히 유교를 중시 여기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관을 주소서. 외관이 뭐냐면 바깥 외자. 바깥쪽에 있는 관리. 바깥쪽 관리를 두소서. 파견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지방관의 파견이라는 거예요. 지방관의 파견. 이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최초의 지방관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어디에? 지방 유력한 12군데를 정해가지고 이 12목에 이 지방관을 파견할 것을 이야기했던 인물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걸 이제 성종이 받아들여지면서 고려시대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더라.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성종이에요. 말 그대로 성종입니다. 뭔가 시스템이 완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맞습니다. 자, 이 성종 때 그래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모습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중앙입니다. 중앙은요, 성종 이후에 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있는데, 자, 고려의 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성육부 체제예요. 이성육부로 조직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성육부가 무엇인지를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고려 중앙행정조직이 보이는데요. 자, 이성은 뭐냐면 저희 보이시는 중서문화성, 상서성. 아하, 원래 이게 당나라의 3성에서 따온 거예요. 당나라 3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이성만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 밑에 이병호형 예공부, 6개의 부가 있죠.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부 같은 경우는 지금의 국방부, 호부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 이런 어떤 그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이성육부 체제가 지금 시간이 가면서 정비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성육부. 자, 그런데 고려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이성육부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이성육부 체제지만, 자, 갑니다.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귀족들의 회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실제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 고려에서 어떤 정책들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이 도병마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병마사. 그러니까 뭐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려는 외침이 굉장히 많아요.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10세기, 11세기에는 거란, 이 12세기에는 여진, 13세기는 몽골,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고 끊임없이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국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빨리빨리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맞서 싸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외적들과 맞서고 있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계라 그래요. 양계. 예, 양계 이제 배울 거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북쪽에 이제 북계, 그다음에 동쪽에 양계, 북쪽에는 이제 거란족과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양계라는 게 설정되고, 이 동계에서는 이제 왜구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막기 위해서 동계가 설정되는 건데, 이 북계에 파견된 지방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외침이 많으니까. 그 지방관을 뭐라고 하냐면 병마사라 그래요. 병마사. 예, 병졸들과 말들을 관리하는 관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 병마사들을 다시 지도하고 관리하고 이런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병마사라는 회의는 뭐냐면 어떤 외침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 기구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외침이 많다 보니까 이 회의 기구가 대부분의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귀족들의 실질적 회의 기구가 되더라. 그래서 원래는 이성육부, 당나라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병마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어떤 고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고려의 어떤 독특한, 독창적 시스템. 이게 바로 도병마사다라는 것이죠. 식목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식. 예. 뭐 예를 들면 뭐 직위식, 뭐 결혼식 이런 게 있을 때 차례. 그런 차례들을 쭉 봐서 세팅을 하는 도감. 도감은 뭐냐면 임시관청이에요. 예. 여기서도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식과 관련된 것이고, 국가 중요한 전반적 사항은 바로 도병마사에서 결정하고 있더라. 왜? 외침이 워낙 많은 특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병마사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도평의사사로 바뀌기도 할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고려의 그 중앙행정조의 특징이 뭐냐면 언론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 하면 대간이라 그래요. 대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낭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이성에 여러분 중서문화성이 있다 그랬죠? 그 중서문화성에서 일하는 관리 중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낭사라 그래요. 중서문화성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낭사라고 하는데 그 낭사들과 그 다음에 어사대가 있어요. 어사대. 어사대. 느낌 뭘 것 같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관리들의 어떤 그 비리를 감찰하는 어떤 그런 기구가 되겠죠. 그런 관리들의 감찰 기구 이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낭사들, 이 중앙에 있는 이 낭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왕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전하, 전라도에 있는 홍길동을 참수하셔야 합니다. 그가 지금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싸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라도에 있는 홍길동을 이 왕이 좋아하거든. 내가 아낀다, 야. 전하,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먼저 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대관들,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들은 왕권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대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근데 사실은 이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그 조직이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에 3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배울 거예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뭐 3사, 나중에 조선시대 배울 텐데, 이 3사와 3사의 기능을 이 언론이 하는데, 고려에도 3사가 있어요. 자, 잘 봐. 잘 봐. 시험에 잘 나온다. 고려에도 3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조직에 아까 봤잖아. 다시 한번 저 고려 중앙행정조직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여기 지금 보면 중서문화성, 이병호영 예공부, 이성육부 말고 그 밑에 지금 뭐 중추원, 어사대 3사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중추원 고위 관리하고 이 중서문화성 고위 관리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도병마사라 그래요. 고위 관료들의 회의야. 그 도병마사야. 여기 지금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야. 근데 밑에 어사대 있잖아요. 이 어사대와 중서문화성 낭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대간이라는 언론 견제기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지금 3사 보이잖아. 3사. 그죠? 이 3사는 뭐냐면 3사는 조선 3사랑 똑같아?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3사는요. 단순히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만 고려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전혀 다르다라는 그 헷갈림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예요. 좀 복잡해. 이 고려는 이 이성육부라고 하는 뼈대는 있지만 그 이성육부를 통한 그 곁가지들이 워낙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 이제 조선시대 하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조선시대 하면 의정부 육조체제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고려시대는 아직까지는 이성육부를 뼈대로 해서 여러 곁가지들이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성육부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러나 고려의 독자적 기구가 있다. 귀족들의 회의기구가 있다. 자, 그리고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대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회계만을 담당하는 3사라는 게 있다는 요 네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이게 바로 중앙행정조직입니다. 여기 이제 성종 이후에 정리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지방행정조직은요. 지방행정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바로 오도와 양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 그 지도를 통해서 이게 통일신라 구주 오소경인지 발해 오경 15부 62주인지 고려의 5도 양계인지 조선의 8도인지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 보죠. 자, 이 지도를 보면 이건 여러분 고려야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양계가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위쪽에 이제 북계. 아하, 이쪽에 여진 거란이 쳐들어오겠네. 자, 이쪽에 지금 동계가 보이고 있죠? 아하, 이쪽에 외구, 일본이 쳐들어오겠네. 그래서 이 북계와 이 동계는 군사지역이에요, 군사지역. 군사지역, 굉장히 중요한 지역. 자, 이 북계와 동계가 감싸고 있는, 보호해주고 있는 이 안쪽. 이 안쪽이 바로 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도는 행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이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도와 양계, 이걸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 성종 때, 위에 보면 여러분 지방에 최초로 파견된 것은 어디에 12목이란 말이야. 그죠? 이 12목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오도와 양계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도는 그래서 행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도와 양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봐요. 제가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이 지방관이 어디에 파견된 거예요? 12목에만 파견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파견된 게 아니라 일부만 파견됐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여러분들 이 지방관이,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된 때는 조선시대예요. 고려시대는 일부만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은 일부.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누가 다스릴까? 있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아. 예를 들면 이런 지역들, 뭐 속군이라든지 속현이라든지. 그러니까 군현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에 파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이 향, 부곡, 소와 같은 또 특수행정구역도 지방에 파견되지 않아요. 향과 부곡은 여기는 농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집단 체제예요. 뭔가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뭐 반역이 일어났던 곳이라거나, 또는 국가가 좀 이게 견제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지역을 묶어버린 것 같아요. 소는 뭐냐면 수공업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향부곡소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런 지역들은 누가 실질적인 책임자냐면 향리. 향리에 의해서 이런 지역들은, 지방관이 아닌 향리에 의해서 이 지역들은 지금 다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지역들이 존재한다는 거. 당연히 조선시대에 지방관이 다 파견되었으면 속군, 향부곡소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조선시대 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조직들은 소멸되고 있음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지방행정주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본다면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군은 2군 6기와 그 다음에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현군으로 지방군이 또 구성되고 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군은 여러분들 5도에 양계, 그다음에 주현군은 5도에. 아까 5도의 양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진군은 양계, 진을 구축하라. 뭔가 군사적으로 중요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진군은 양계, 그다음에 주현군은 5도에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성종 이후, 성종 때 출발해가지고 성종 이후에 바로 이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이 구축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종이라는 이름이 붙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고려시대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정이 문제야. 이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안정화되는 듯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 이러면서 이 문벌 귀족 사회 이후 문벌 귀족 사회로 이제 전환되는 듯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족의 시대에서, 이게 호족에서 출발했잖아. 그게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 숙청도 거치고 안정도 거치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로 자리를 잡는 듯 했는데 이 시스템을 이제 와르르르르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항상 여러분 역사는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 그게 뭐였냐면,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된 거야. 더 이상 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누리고 싶어. 이때 이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설명드릴 건데 제가 여기에 공음전과 음서제라는 게 있어요. 음서제. 자, 이게 뭐냐면 공음전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음자가 들어가죠. 음자. 이건 다 조상의 음덕이에요. 조상의 음덕을 통해서 받은 토지, 조상 음덕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진 거야, 문벌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문벌 귀족이 집안에 태어나면 그냥 먹고 사는 게 죽을 때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죠? 자, 이러면서 이 문벌교육 사회의 어떤 그 흔들어내는 어떤 그 모습들이 등장하니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먼저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이 권력을 통해 가지고 점점 자신의 그 권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왕의 외할아버지이면서 왕의 장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딸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권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럼 내가 한번 왕이 돼볼까? 라고 하면서 이자겸이 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권리를 통해서 권력이 비대화지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들. 아하, 이제 고려사회가 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개경, 여러분들 여기 수도가 지금 개경이잖아요.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기득권만을 자기들만 지금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경의 기운이 쇠했다. 이제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생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또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고려사회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된다? 네, 이게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제 김부식, 여러분들 김부식 하면은 이제 삼국사기의 저자잖아요.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은 되지만 결국은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가 고려 전기예요. 여러분 고려 시대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려 전기와 그 후기를 나눈 그 분기점이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 1170년. 그러니까 바로 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거든요. 그 무신정변 이후로 고려 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들? 자, 호족이 세웠던 나라 고려. 자, 그 고려가 이제 이 문벌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순이 쌓였고 결국은 그 고려는 문을 닫게 되더라. 고려의 문벌귀족 사회는 결국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더라. 여기까지가 바로 고려 전기의 정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려 후기 정치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고려 시대를 쭉 나눠봤을 때, 요 분기점이 바로 1170년이다. 오케이. 그 이전까지 고려 전기는 호족이 세운 나라에서 이제 문벌 귀족으로 접어들다가 결국 이들의 어떤 특권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끝나게 되고 고려 후기로 접어들게 되더라라는 거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 바로 이 무신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무신정변 하면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어요. 일단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중부. 정중부.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죠. 정중부. 네. 그러니까 정중부? 라는 이름이 딱 떠오르면, 무신정변. 이렇게 여러분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신정권을 안정화시켰던 집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씨 집안인데,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최충원. 이 최충원이 만들었던 그 기관이 뭐냐면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정도감. 도감이 여러분 임시기구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정치를 좀 제 위치에 돌려놓는, 이름만 좋아요. 네, 어쨌건 그런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려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가 또 만든 게 있어요. 최우가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정방. 이 정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사권. 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최충원, 최호 이런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신정권 어떤 그 군사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병 집단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도방,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바로 도방, 그 다음에 삼별초, 요런 어떤 조직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신 정권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못 가요. 왜냐면 이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민의 저항. 민의 저항. 이제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문발귀족을 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거든요. 아래가 위를 쳤다. 뭐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자, 이러면서 이 민의 저항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냐면 공주 명학소입니다. 명학소. 자, 우선 여러분들 공주라는 걸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공주는 여러분들 어디예요? 바로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웅진이었잖아요. 웅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세요. 소. 아, 앞에 우리가 봤죠? 향부곡 소. 수공업 집단. 아하, 소.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만적의 난. 만적의 난. 요거는 이제 개경에서 일어난 노비예요. 노비. 이 노비 만적의 난과 같이 민의저항 이외에도 여러분들 김삼이 효심, 이외에도 또 김삼이 효심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이런 어떤 난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무신 정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신 정권이 결정타를 때렸던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몽골의 침입입니다. 몽골의 침입.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무신 정권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후에 이 몽골은 이제 원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원간섭기, 우리나라 이제 무신 정권 무너뜨리고요, 이제 간섭을 해요. 그 원간섭기로 접어드는데, 그 원간섭기를 무너뜨렸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여러분들 지금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왕입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고려 전기 광종이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 대외 강의 설명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민왕은요 바로 이 원을 그냥 반대하는 것이죠. 반원 자주정책 을 폈던 그런 인물인데,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뺏어와요. 그게 바로 쌍성 총관부. 네,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을 합니다. 없앱니다.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 무력으로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빌부터 성장했던 그런 권문세족들이라고 있거든요. 이 권문세족들의 어떤 정치 힘을 뺍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정방. 이거 무신정권 때 최호가 만들었던 거, 맞아요. 이게 이제 이때 계속 있었거든요. 이걸 없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요거는 이제 원나라가 일본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기구인데, 요게 이제 일본 치지 못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없애는 모습들. 그리고 바로 그 권문세의 경제 기반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광종의 과거제가 있다면, 노비안건법이 있다면 바로 이 공민왕에는 전민변정도감이 있습니다. 이건 신돈과 함께 했던 것인데요. 말 그대로 토지와 백성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 위한 임시기구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권문세족,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되고요.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모습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을 확보하려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 노비 안건법과 연결이 되네요.
광종의 노비 안건법도 왕권 강화지만 또 재정 확보와도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민왕의 전민 변정 도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고려 후기의 어떤 정치 내용들입니다. 고려 전기에 만들었던 그 내용들이 쭉 연결되다가 1170년 무신 정권에 의해서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과정 속에서 무신 정권이 결국 몽골 침입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에 원간섭기 지행되었지만 그것을 공민왕에 의해서 반원 자중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고려 500년이 정리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시험에 잘 나온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살을 좀 더 붙여야 돼요. 왜냐면 고려는 외침, 외세 침략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외세 침략의 내용들이 어떻게 또 이것과 연결되는지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대외 강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까지 한 번에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